김만배가 고소한 데 내죠. 방송 나가는 시점에서는 소환이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요. 과연 지금까지 나오는 정보는 보면 다 거까지를 쳤고 언론사들이 늘 단독을 옆에 달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 있다는 이야기는 단 한 건도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것이 난 이재명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최대 치적을 저들이 비리로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엔 저러다 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유동규 같은 측근들을 개입시켜가지고 이재명이 시켜서 유동규가 비리했다. 이걸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그것도 증명되는 바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주말에 만나본 뭐 가족이나 친척들은 언론에서 이재명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조국 장관 때랑 똑같은 멘트를 갖고 있더라고. 뭐 있는 거 아니야? 찝찝해지는 거죠. 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저쪽 세력들이. 그래서 그 김만배라든지 화천대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몰아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안 해가지고. 그 대장동 이야기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어가지고 아무리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려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장동이 아닌 다른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저 동대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에 가면 밀리오레도 있고 두타도 있고 뭐 APM도 있고 여러 쇼핑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빌딩들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사기 사건, 살인 사건, 자살한 사건, 폭력 사건 다 있었습니다. 모든 빌딩마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빌딩 하나가 올라가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땅 주인들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그 분리돼서 다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땅 주인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권이 생기고 이런 그게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시공은 누가 할 건지, 설계는 누가 할 건지, 감리는 누가 할 건지, 이걸 가지고 또 누구 뭐 뇌물 주고 또 뒤통수 치고 해가지고 치칼들 그거 가가지고 살인사건 나고 이런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관련돼서 얽혀있는 이권이 엄청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러면 어떻게 그 건물을 인수를 하느냐. 건물이 다 올라갈 때까지는 눈도 안 줍니다.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그 눈길을 안 줘요.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이 분양이 다 끝나는 과정에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큰 소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층별로 다 정리가 됩니다. 층별로. 그래서 그 한 사람이 50% 이상 소유권이 딱 생기면 그때 대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타는 자기가 직접 올린 건물이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지만 그런 식으로 건물을 매입한 회사가 롯데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에 대기업 계열 그 패션 브랜드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롯데 한 군데 있거든요. 롯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그런 방식으로 그 빌딩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입하는데 10년, 20년 전부터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은 지저분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장동처럼 큰 규모의 개발을 하면 할수록 그 동네에 오래 평생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평형을 딱 그 알박기를 해놓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간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빠꿈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그 동네에.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 있는 그 조폭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웬만큼 중견급 그 건설회사들까지 다 몰려들어서 다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이제 이재명과 연관성을 찾는 쪽에서는 천화동인 1호가 1억 466만 원 투자해가지고 1208억을 배당받았다. 그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다.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물론 이게 확인된 바는 없어요. 지금 저쪽에 썰만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유동규고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맞춰가는 과정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대장동 전체로 돌아왔을 때
LH가 개발하려고 했던 완전 노른자익이었던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인지 내릴 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음. 왜냐하면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서울은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상황에 분당 쪽에 개발이 안 된 땅이 있었던 거예요. 100만 평 가까이. 그 땅을 예. LH가 하려던 걸 이명박이나 박근혜 등이 틉니다. 민간이 하게끔. 그거를 이재명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민간이 하는 건 안 돼. 근데 성남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민간 합작 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나중에 환수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5,500억을 가져왔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럴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왜 이것밖에 환수를 못했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공영개발로 그러니까 민간 합작개발로 돌리려고 했던 그 시점까지가 그러니까 민간으로 개발하자라는 말이 나왔던 때부터 시작해서 한 6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땅값은 10배가 이미 올랐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남욱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그 다른 그 제3의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땅을 다 매입하는 작업들을 다 미리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했던 겁니다. 제가 동대문 그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온 동네 그러니까 그 성남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뭐 수원, 이천에 있는 그 건설회사들까지 싹 다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거는 내가 먹겠다 하고 다 막 그 이전 투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등장을 하는 거죠. 검찰이 딱 등장해서 청소를 싹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이 대장동 관련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싹 다 딱 쓸어버리고 나서 이제 큰 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냐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 몸통이 유동규고 유동규는 이재명의 분신 같은 거라고 한다면 유동규가 현찰 1억하고 4억 수표로 뇌물을 받았다고 구속됐어. 그런데 지금 이미 곽상도 아들은 50억을 받아갔고요. 50억 클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박근혜 때 관련자들이야. 이재명 연관성은 지금 또 단 한 가지도 안 예, 나오고 예,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무리하게 유동규마저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게 현찰 1억하고 수표 4억이란 말이에요. 잔챙이 중에 잔챙이잖아 이거. 예. 나머지는 실제로 가져가는 게 단위가 뭐 몇십억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이재명과 엮냐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뭐 김만배 뭐 유동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하나를 딱 이름만 보세요. 부산저축은행과 연결돼 있는 곳에도 똑같이 남욱, 박영수, 윤석열, 김만배, 정영학, 최재경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의 멤버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럼 왜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고 있을까? 이건 전 뭐냐면 국민의힘이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사건을 털면은 결국 자신들 주변에 국민의힘 주변에 있는 정관계 인사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날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손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정확한 겁니다. 당시에 LH에서 이제 민영개발로 넘어갔다가 다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전부 다 그 민간 투기 세력들을 전부 제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한 번에 제거가 되지 못했고 좀비처럼 남아서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결국 대장동 사건의 이 융합형 합작 방식에 적이 일부 껴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이제 핵심 멤버란 말이죠. 근데 걔네들 다 국짐 쪽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짐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용히 다 끝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걸 터뜨렸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누군가 이거를 터뜨려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 거고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우리 했던 얘기들 한번 봐봐요. 추석 연휴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했다가 풀랑 내려버렸죠. 아닌 거 밝혀지고 이재명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 다녔다가 거짓말했다가 결국은 곽상도 아들과 박영수 딸이 다녔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뭐 이거 퇴직금이다 했다가 퇴직금 아닌 거 밝혀졌죠. 지금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붙잡은 게 유동규 하나인 거예요.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하나인데
여러분 유동규가 진짜 뭐 4억을 받았다 뭐 근데 결국 김만배에 갔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뇌물을 줄 거였다면요. 직접 줍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떻게 수표를 주냐 수표를 주면 전부 추적을 당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수표를 주냐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뇌물을 주는데 어떻게 직접 줍니까? 당연히 쿠션을 때려야죠. 쓰리 쿠션을 때려가지고 거래의 방식으로 뇌물을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뇌물을 주는 데 있어서. 근데 뇌물을 가서 수표를 이렇게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지금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전부터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재명 지사가 하다 못해 이게 너무 얽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얽힌 게 아니라 쟤네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한 방에 푸는 고리가 어디냐? 부당이득 환수만 해버리면 얘네들은 다 돈 못 가져가고요. 그리고 결국은 딸려 나오는 놈들이 여기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남은 돈 가지고 싸우다가 딸려 나온 놈들이 다 쟤들 쪽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직까지 뭐 아주 구체로 밝혀진 건 없는데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김만배가 아니다. 김만배가 예, 아니다. 아닐 그럴- 것이다. 그렇겠죠. 그런, 네. 그런 소문이 근데 있는 그 거죠. 중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 곽상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는 곽상도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만 1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2조 원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총 들어간 사업비가 3조 5천억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차입으로 그러니까 레버리지 형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겠지만 레버리지를 위해서는 초기 마중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100억을 넣어야지 1000억을 땡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게 돈 한 푼도 안 넣고 1000억을 땡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지금 겁니다. 이름이 거론되는 데는 그 문제까지 그 사람이 다 예.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중물을 레버리지를 위해서 마중물을 누가 쏴주냐? 그게 보통 이제 이렇게 업계에서는 쩐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쩐주가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투자해서 실소유주라는 개념이 제일 많이 투자했고 제일 많이 가져가는 투자자지 실소유주는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화천대유가 얻게 되는 굉장히 많은 이익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 파보니까 곽상도가 민정수석 되기 전에 했던 변호들이 다 SK 관련한 거라. 그 이제 쓱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쓱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되겠죠, 이렇게. 이 실소유주라는 게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돈 없는 놈들이 실제로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배분 구조. 투자자가 투자해가지고 100억 투자해서 500억 받아가는 것은 실소유주 개념이 아니라 큰 손인 거고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곽상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나오고 있는데요. 음. 전 믿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곽상도가 너무 가난해요. 아니 불안해 죽겠어 아주. 네. 곽상도는 바로 지르거든요 고발을. 곽상도는 고소를.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큰 걸 지를 근데 만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모델을- 제가 확인해 보고 예.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문제는 곽상도 아들이 수사받으러 나왔다, 조사받으러 나왔다가 음. 타고 간 차가 포르쉐였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포르쉐였는데 이 곽상도 차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화면에 보시는 저 차가 포르쉐거든요. 포르쉐 까레라. 포르쉐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장관 조민 씨. 그 음.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의혹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곽상도예요. 정말 너무 추하다. 근데 막상 곽상도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왔어. 그러니까 아들이 포르쉐를 타니까 20대는 다 포르쉐 타는가 보다. 아주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조국 장관이 그래서 빡쳐갖고 저렇게 막상 포르쉐는 곽상도 아들이 타고 있었다. 아니, 정말 한심하다,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포르쉐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인지를 곽상도는 세밀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민 씨는 당시에 뭐였죠? 아반떼 따고 있었나 그랬었어요. 그럼 아반떼와 포르쉐를 구별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포르쉐를 매일 보고 있는 거잖아. 예. 항상 아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 쟤네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자기가 아니, 하는 짓을 다 우리한테 얘기해. 맞아. 그렇게 되면 곽상도 아들이 포르쉐를 탔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진에 찍힌 건데 이게 일파만파 난리가 났어야지. MBC에서 저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건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곽상도 아들이 실제로 포르쉐 타. 그리고 곽상도 집 앞에서 24시간 죽치고 지금 보니까 다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나는 곽상도 아들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고소고발의 효과인데요.
곽상도가 무섭게 무섭다. 입에다가 입마개를 채우는 거야. 이씨. 자갈을 물리는 거라고. 그렇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고소건이 있잖아요. 형태 오빠.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 포르쉐 탔다는 걸 보면서 곽상도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재산 신고돼 있는 것만이 그 사람의 재력은 아니다. 실제로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채팅만 꽂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업가가 돈 벌려고 돈을 버는 것 그거 외에 법률가가 내가 재벌이 되는 꿈 그런 이야기 있어.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 정치인의 모든 꿈은 재벌이다는 얘기가 있었어. 지금 민주화가 많이 돼서 그게 안 되는 거고 이명박 그걸 제대로 보여줬죠. 정치인의 꿈은 재벌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거거든. 재벌들은 사실상의 밤의 대통령들이에요. 임기가 없는 왕이잖아요. 왕이란 말이야.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를 다시 취합해가지고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실소유주가 곽상도일 거라고 하는 사람 주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크게 꾸짖었다는 얘기를 정리하게 했어요. 아, 비굴해, 씨발. 아무튼 곽상도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